강대국으로서 사우디는 같은 이슬람 세력인 스타인을 옹호하며 각종 구호물자를 보내지만 미국과 이스라엘이 수월하게 군사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 것입니다. 사우디는 오해 전부터 이란이 지원하는 시아파 극단주의 단체들과 싸워왔는데 그 대표적인 단체가 후티 반군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봐도 한국처럼 사거리 5,000km 이상의 장거리 탄도 미사일을 이렇게 단기간에 개발하고 시험 발사하는 사례는 처음 봅니다. 중국 베이징은 물론이고 상하이, 광저우 같은 중국의 주요 도시를 모두 사거리에 포함시키는 세대 한국군의 신형 현무 미사일의 개발 사안이 가장 처음 건 2024년이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만한 건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현무의 미사일의 사거리는 약 500km, 탄도 중량은 500kg, 불과의 단거리 미사일 보유국에 머물렀는데 갑자기 현무 사냥 3톤을 달성해 개발 상승률이 초과 7을 넘기기 시작했고, 사거리 제한 전까지만 하더라도 대한민국은 사거리 300km, 탄도 중량 500kg 초과하는 고체 로켓을 개발하지 않는다에 머물러 있었는데 막상 몇 년 지나고 보니 사거리 5,000km, 도대체 이게 어떻게 몇 년 안에 가능했나라고 질문하는 게 중국 당영 언론들의 의문 섞인 반응이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의 미사일 기술력을 넘어설 만한 나라는 8개국을 넘기기 힘듭니다. 오죽하면 대한민국의 미사일 전력을 과소 평가하는 건 대한민국 국민뿐일 것이다. 나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올 정도인데요. 이러한 현상이 일어난 원인을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실제로 대한민국은 사거리 지침이 개정되기 훨씬 전부터 중국 영토 전역을 석권하는 새로운 현무 미사일을 극비리에 개발하고 있었고 철저히 숨겨왔다가 최근에 들어서야 인공위성에 포착되며 세상에 알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 덕에 한 가지 더 증명된 게 있었는데요. 무사가 공개되기 2년 전인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대한민국이 사거리만 1000km 이상에 이르는 새로운 미사일을 시험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수 미사일은 미사일 사거리 지침에서 비교적 자유로웠고 사거리를 2000km 이상 넘기는 게 충분히 가능했죠. 당시 이것을 보고 중국 언론은 오죽하면 재발절인다, 한국이 동북아의 안전을 위협하는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다며 한국의 미사일 개발을 강력하게 비난할 정도였는데요. 이렇다 보니 심지어는 당시 중국 언론에서 거리 1500km 수 미사일이 실제 한국 군내에 존재하지 않는 미상의 미사일이라는 주장까지 등장했었습니다. 속된 말로 대한민국이 군사력을 부필리 위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었는데 막상 시험 발사용 발사대는 인공위성에서 포착되었고 아닌 게 아니라 확실히 대한민국이 무언가 숨기고 있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유한 미사일에 대한 온갖 추측과 논란이 무성해지는 아예 국군의 날 퍼레이드에서 현무사냥 사거리 1500km 현무사냥 세계를 처음으로 공개해버렸습니다. 대한민국이 보유한 확실한 미사일 전력을 세계에 드러내 버린 것입니다. 이미 극비리의 사거리 1500km 현무사냥 형태인 현무6까지 준비해 둔 상태였던 것입니다. 심지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후 밝혀진 현무의 진실은 그야말로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고보니 대한민국은 중장거리 수항미사일인 현무3를 개발한 것도 모자라 이를 기반으로 함대지 버전과 잠대지 버전인 해성3까지 개발을 완료했고 실전 배치까지 끝마친 상태였는데요. 일보람의 사례를 보면 알 수 있지만 한무기 체계가 전투 적합 판정을 받고 실전에 배치되기는 10년 이상의 검증 작업이 필요합니다. 하물며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돌이킬 수 없는 미사일은 이보다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는 않을 텐데요. 이를 감안하면 대한민국의 미사일 개발은 대부분 이런 식입니다. 지정학적 요소와 관계없이 대한민국만 똑 대놓고 본다면 우리는 분명 군사기술 강대국이라고 불러야만 합니다. 이처럼 고난이도의 기술이라고 불리는 미사일, 로켓 엔진 기술은 이제 걸린 돌조차 되지 못하며 수직 발사관을 가진 잠수함까지 보유하고 있는 지금이 전략 무기와 다탄도 미사일 관련 기술력을 농축할 수 있는 최고의 적기인 것입니다. 특히 다양한 핵 관련 기술에 사용할 다탄도 역시 군사위성 발사를 통해 개발 중이므로 정말 위견이
하나가 된다면 다탄도 발사용 전술 미사일을 만드는 것도 가능하며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하는 나라가 11 전투기에 탑재할 전술 유도탄 하나를 못 만들 이유도 없습니다. 당장 핵무기를 만들었을 때의 외교적 손해를 걱정해 안 만드는 것이지 못 만드는 게 아니란 것이죠. 이처럼 대한민국이 스스로의 주권을 지킬 활력을 보유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는지는 로와 전쟁 중인 우크라 증명하고 있고 멀리 갈 것도 없이 지금도 일시 정지되었을 뿐 휴전 중인 상태임이 없으면 나라를 지킬 수 없는 대한민국이 미사일을 개발할 수밖에 없었던 안보적 배경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대한민국의 군사 무기 기술 성장에 반기를 드는 반응을 보이며 무기 개발을 방해하는 여론 조성으로 악명이 찾아갑니다. 이러니 대한민국으로 이미 개발을 완전히 내놓고 은근슬쩍 새로운 미사일을 공개하는 게 외교적 문제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인데요. 근데 중국은 그러면서 정작 대한민국을 겨냥해 아주 노골적으로 미사일을 배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군의 DF-1 55위 경호사 거리가 900km 육박해 산동반도에 배치하면 사실상 제주도를 포함한 대한민국 전역을 사거리에 두고 있습니다. 이 DF-155가 무려 10에서 30톤급 화력의 전술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다는 걸 감안하면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일인데요. 군사 관계자들은 중국 북부 정부 로켓군이 대한민국을 향해 겨냥한 S급 탄도미사일만 최소 600기 이상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공개든 비공개든 계속해서 고위력 미사일을 개발하고 양산해야 하는 이유인데요. 그도 그럴 것이 아주 객관적인 시각에서 대한민국이 물량으로 중국을 추월하는 검 불가능한 일입니다. 론 힘에 붙인다고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수도 없는데요. 그건 대한민국의 상황과 천성이 포기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대한민국을 잘못 건드리면 적국 영토 전체가 불구가 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 정도는 심어져야 합니다. 상하이 칭다오 같은 서부 대형 구도시는 당연하고 수틀리면 베이징까지 사거리가 도달하는 중장거리 화력을 보유해야 합니다. 이 방법이 바로 한반도 내에서 평화를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보듯 평화는 강자의 특권인 것이 너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이 이미 현 무용을 개발 중이라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심지어 인공위성에 포착되어 일각의 허황된 주장이 아니라 상당히 설득력 깊이까지 한데요. 관련 기술력의 정답은 과거 현무 계열 미사일의 개발사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 현무6을 개발할 수 있었던 기반에 미국 기술이 일부 들어간 무일 기술이 녹아들어온 부정할 수 없지만 이는 오토바이를 만들던 기술로 자동차를 만드는 셈이었습니다. 비슷하지만 완전히 다른 분야다 보니 실질적으로 맨 땅에 헤딩하는 식으로 현무의 전신인 현 무역을 개발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언론의 현무에 포착된 지 고작 몇 년 만에 사거리 탄도 중량을 2배로 확장한 현무 사냥 지침의 변형에 따라 미사일 개발과 연구를 시작했다면 도저히 불가능한 속도인데 이건 애초에 처음부터 극비리의 기술력을 개발한 뒤 숨긴 거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전략사령부의 핵무장에 관한 결정적인 명분이 차곡차곡 쌓여가는 중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미국의 저명한 핵무기 전문가 데이브 크리에이 한국의 핵무장은 시간 문제라는 보고서를 발표해 미국 정부에게 한국의 핵무장 가능성에 대하여 직접적인 경고를 내린 상황입니다. 그의 발언을 요약하자면 현대시대 대한민국은 핵무기는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주변국의 전쟁 억제력을 갖출 수 있다고 언급했는데요. 대한민국의 영원한 자주 국방을 위하여 한국의 미사일 전력과 기술력은 더욱더 발전해야만 합니다. 대한민국 공군의 자존심 Q-11 전투기의 첫 번째 파생형을 과연 무엇이 나올지 정말로 기대가 됩니다. 이것은 어느 한국 네티즌이 보람의 전투기의 파생에 관해 작성한 질문글 중 하나인데요. 과거 우리 군은 차세대 전투기 3차 사업 당시 그라울러 전자전기를 미국에서 들여오길 검토했지만 당시 미국 정부는 기술 유출을 이유로 12대 그라 올러 전자전기 수출을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미국 정부의 판단은 내려 납입 효과가 되어 한국 공군의 전자전기 국산화를 더욱 가속화시켜졌는데요. 우리 군 내부에서는 전투기처럼 빠른 속도의 기종이 전자전기처럼 항공 장비를 확장시켜 모든 임무를 실행하게 하는 한 명 다목적
전술기 조인트 스트라이크 군용기 포지셔널 P-11 전투기에 적용하려 준비 중입니다. 이처럼 카이가 밝힌 모든 과정을 살펴보았을 때 현재 한국 공군이 가장 필요한 P-111위 화생형을 전자전기체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국방과학기술연구회가 지난 3월 발표한 25개 연구기관 우수 연구선거에 포함된 새로운 국산 무기체계 차세대 전자전기 소재 기술이 연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 공군이 보유하게 될 P-11 전투기의 화생형 전자전기의 성능은 얼마나 무서울까요? 개 P-11 전자전기는 한국 공군이 구상하고 있는 P-11 전투기의 개량 방안 중 블로 1과 블록 2에 이어서 보람의 네이비 함재기 함께 가장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전자결합 방식을 이용하는 기체의 임시 명칭이며 군용 전투기에 주로 탑재되는 미사일 대신 거대한 전자전 결합 장비를 기체 내부에 장착해 적군의 레이더 및 무선 시스템을 완전히 박살내 버리거나 사용이 불가능할 정도로 마비시킬 정도의 강력한 전자결합을 발생시켜적 전투기에 탑재된 레이더 센서와 통신, 유도 미사일 유도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키는 새로운 형태의 전술 무기로 알려졌는데요. 당장 시작된 KF-21 전투기의 현실적인 파생형을 의논하는 자리에서 한국항공우주산업 측은 KF-21 전투기의 개량형 로드맵에 전자전기와 함재기를 적의 기지나 목표물을 한 번에 강력 제압하는 가장 효율적인 무기는 현재로서는 크게 미사일과 유도탄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개발되고 생산되는 미사일과 유도탄은 첨단 기술이 탑재되어 보다 강력하고 빠르고 정확하게 목표물에 명중하여 세계 각국의 모든 나라가 이런 무기를 개발하고 있으며 한국 역시도 강력한 유도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미 한국이 오래전에 자체 개발해서 사용하고 있는 유도탄이 있습니다. 바로 해룡이라는 이름이는 유도탄 이때요. 해룡은 사정거리 250km 해성대한 미사일 기반 함대지 미사일입니다. 능동 레이더 탐색기를 빼고 확보되는 공간에 연료와 탄두를 더 넣었으며 탄두는 광역 공격용 확산탄으로 교체되어 지대한 미사일 포대 같은 지상 목표 제압에 효과적인데요. 본래의 성이 중기 유도용어 쓰던 GPS 인스항 법만으로 표적까지 날아가므로 정확도는 상대적으로 떨어지지만 개선된 지푸스 재밍 대응 시스템이 적용되어 명중률도 향상되었습니다. 상정한 목표는 북한 해군의 지대한 미사일 상륙 저지 병력 등 전술적 목표에 긴급 타격할 수 있게 설계되었는데요. 해군의 미사일로 적국의 고속정 함대를 한방에 무력화할 수 있는 무기입니다. 이미 2017년 4월에 전술 함대지 유도탄 해룡은 200km 사거리 실험에 성공했으며 크브엘스의 탑재 발사 역시 성공적으로 실시되었습니다. 그리고 때마침 그 당시에 북한이 금성 3호라는 지대한 유도탄을 공개했는데요. 두 무기는 서로가 미사일이 발사되는 시작점을 공격하는 성향이 있는데 해룡이 금성 3호에 비해서 월등한 성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북한에서 공개 이후 특별한 언급이 없었던 상황이 있습니다. 그만큼 무기의 성능은 중요하며 그로 인해서 국력의 차이가 급격히 벌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 후 현재 모든 해군의 무기에는 해룡이 전격 보급되어 있기 때문에 북한의 도발은 함부로 이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해령 미사일과 형제적인 해성 미사일 또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해성은 함정을 공격하는 대한 미사일로 미국의 미사일인 하품과 프랑스 미사일인 액조 미사일과 비슷한 성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해성의 사정거리는 150km이며 마 0.8로 수면 가까이 낮게 비행하기 때문에 요격하기 상당히 까다롭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현재 국방과학연구소는 해성을 발전시킨 국산 초음속대한 미사일 역시 개발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해성 미사일은 이미 콜롬비아에도 수출되어 그 위력을 입증했는데 얼마 전 콜롬비아 해군이 해성 미사일 단 한 발로 표적 함정을 격침하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해당 영상을 본 수많은 해외 네티즌들은 엄청난 폭발을 일으키며 표적함 격치 하은 모습에 예상보다 위력이 더 커서 놀랍다라는 반응들을 보여주었는데요. 영상에서 해성 미사일은 한 발 발사된 뒤 표적함 상공에서 수직으로 고속 낙하 표적함 명중한 뒤 강력한 폭발을 일으켰습니다. 흔적을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완파된 표적함 얼마 후 침몰했는데 이번 해성 미사일 발사는 지난 21일까지 실시된 중남미 해군 다국적 연례 연합훈련 유니타스 2023의 일원으로 지난
17일에 실시되었습니다. 해당 훈련에는 20여 개국에서 7천여 명의 병력과 26척의 수상함정 3척의 잡수 25대 위 항공기가 참가했는데요. 1960년부터 시작된 유니타스 훈련은 매년 실시돼 이번에 64회 맞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다국적 연합해군 훈련인데 지난 2012년 콜롬비아에 수출된 해성 미사일은 이미 2019년에도 콜롬비아 해군 훈련 중 표적 함정을 격심하는데 성공 영상이 공개된 적이 있는데요. 이번에 공개된 영상은 지난 2019년에 비해 더 강한 위력을 보여줬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해성은 콜롬비아 해군 훈련 중 발사에 실패해 논란이 된 적도 있지만 진상을 밝혀보니 국내 업체가 아닌 해외 업체의 오류로 판명이 된 적이 있었는데요. 해성 미사일은 길이 5.46m 직경 34cm 최대 사거리는 180km 이상입니다. 음속 이하의 속도 마 0.95로 적 함정을 타격하며 한 발당 가격은 20억가량입니다. 1996년부터 10년간 14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국방과학연구소와 라이진 엑스원 등이 개발했습니다. 그 후 2005년 세종대왕급 이지스함을 비롯 한국형 구축함 및 신형 호위함 윤형 아금 미사일 고속함 등에 실전 배치된 미사일입니다. 해성을 함대지 순항 미사일로 개량한 해룡 미사일도 개발돼 각종 함정에 배치되고 있으며 해당 미사일은 북한이 도연 평도 등 서북도서 국지도발을 할 경우 묵도발 원접 등을 타격하는 주요 응징보복 수단 중에 하나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미사일은 꽤나 다양한 나라에서 그 화력을 인정받고 있는 중인데요. 그럼 지금부터는 한국의 미사일에 대해 외국인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더욱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반응, 해외 네티즌 반응. 한국은 왜 계속 무기를 개발하는 거지? 이미 충분한 무기를 갖추고 있지 않아? 왜? 많은 이유 중에 하나로는 아마 그들의 무기를 원하는 국가가 많아서 그럴 거야. 그런 나라들이 주문을 하기 때문에 계속 생산할 수밖에 없는 거지. 한국의 무기는 이미 성능이 입증되어 있고 가격 또한 농금 무기를 중에 저렴한 부분에 속하거든요. 전혀 없지. 이제 미국과 독일의 시대는 끝난 것 같네. 동양의 작은 나라가 이런 무기를 개발하다이 말이야. 왜 언제 어느 세대나 나라는 약해지기도 하고 강해지기도 해. 아마도 지금은 한국이 강해질 시기로 보이네. 저 미사일이 한국에서 만든 미사일이라고. 정말 엄청난 파괴력이군. 맞아. 저런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어야 북한이 쉽게 못 쳐들어올 거야. 한국은 아주 옳은 행동을 하고 있는 거야. 보다 강력한 미사일은 전쟁을 억제하지. 지금 한국과 북한의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한국의 빈틈없는 군사력 때문일지도 몰라. 미국은 한국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돼. 만약 한국과 적이 된다면 중국과 러시아를 감당하기에는 상당히 많이 힘들 거야. 왜? 어찌 보면 한국이 중국과 러시아의 방파제 역할을 하는 걸지도 모르겠군. 그러니까 더더욱 미국은 한국에게 많은 걸 허락해야 돼. 왜? 어떤 걸 허락해야 돼? 한국이 마음대로 못하는 것도 있어. 왜 있지? 바로 핵이나 핵잠수 수함 같은 것들을 허가해야 돼. 그래야지만 주변국을 억제하는데 도움이 될 거야. 한국의 무기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좋은 성능으로 유명했어. 하지만 미국이나 독일, 프랑스가 더 좋은 무기를 수해서 눈에 띄지 않았지. 그렇지만 이내 한국의 무기들은 발전했고 가격도 저렴해서 지금 방산시장을 강타하고 있는 것 같아. 한국은 이미 반도체와 철강으로 유명한 나라였어. 그 기술들은 세계 최고라고 많은 나라가 생각하고, 그런데 그 두 가지 기술이 치된 무기들을 생산하는데 어떻게 좋지 않을 수 있겠어. 작은 나라인데도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나라가 된 거지. 영일이 뜬금없는 얘기가 난데 도대체 왜 한국의 집값은 그렇게 비싼 거야? 왜 지금 한국만 비싼 게 아니라 다른 나라 모두 다 비싼 편이야. 거기다가 한국은 경제대국이기 때문에 특히 비쌀 수 있지. 한국의 집값이 비싼 이유는 평지가 많이 없기 때문이야. 아마 지대가 50% 넘기 때문에 집이 부족할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서 집값은 오를 수밖에 없는 거지. 왜? 아파트를 생각하면 아주 간단할 거야. 한국의 아파트가 많은 이유는 평지가 많이 없어서거든. 다른 나라에서나 빈민촌 하면 아파트가 생각나는 거지. 한국에서는 아파트가 고급 주택으로
통하고 있어 한국 미사일은 이제 우주까지 넣을 거거나 사정거리도 엄청나게 길고 파괴력도 어마어마하지. 굳이 더 강력한 게 필요할까 싶을 정도로 말이지. 다른 나라들이 끊임없이 개발하기 때문에 한국 역시도 어쩔 수 없이 개발할 수밖에 없을 거야. 물론 그로 인해서 많은 무기를 개발해야 된다는 힘듦도 생기겠지만 말이야, 한국인은 정말 좋은 진짜. 디자인은 물론이고 성능 역시 독일의 레오파드를 압도한다고 들었지. 그런데 그런 걸 다시 업그레이드해서 K3를 만든다는 건 정말 기대할 만하지. 크프 21이나 FA50 등등 좋은 전두 기일도 잘 생산해내지. 사실 자체 생산하는 건 상당히 어려운 일인데 한국은 그걸 해낸 몇 안 되는 나라 중에 하나야. 한국은 지하자원이 상당히 한정적인 나라야. 그렇기 때문에 모든 자원은 외국으로부터 수입해서 쓰는 상황이지. 그런데도 이렇게 모든 부분에서 풍부할 수 있다는 건 정말 대단한 거야. 불과 70년 만에 이렇게 고도의 발전을 이룬 나라는 지구상에 오직 한국뿐이지. 사실 그들의 역사는 몇 대였다고 들었어. 그래서 더더욱 신비로운 사람들인 거 같나. 최근 국내 조선업체들이 방위사업청과 함께 최근 미국 현지의 군남 제조사를 방문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미 해군 함정의 건조와 수리에 한국 조선사들이 참여할 수 있을 거란 관측이 제기되면서 한국 방산이 미함 사업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177일 방사청에 따르면 방사청과 조선업체 대표단이 지난 135일 미국의 조선소 및 함정 획득 관련 기관을 찾아 현지 시설을 둘러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현장 방문은 함정 사업 분야의 대미 협력 및 수출 지원 활동의 일환으로 이뤄졌는데 국내 조선업체 중에서는 HD 현대중공업과 HJ중공업, SK오션 플랜트 한어 오션 등 4개사가 함께했습니다. 방사청 관계자에 따르면 작년 1월부터 두 번에 걸쳐 진행한 한미 함정사업 분야 교류 협력회의에서 우리 업체들의 현장 방문이 처음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올해 9월 미 해군 해상체계사령부 네이브이시에서 정식으로 우리를 초청했고 이번에 방문하게 된 겁니다. 네이브이시 미 해군이 필요로 하는 함성 및 전투체계 획득을 위해 연구, 개발과 함성 건조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곳으로 이번에 우리 조선업체 대표단은 네이브이시 미 해군의 함정사업 담당자들과 사업 참여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우리 방산 대표단은 미함 획득 기관인 네이브이시와 함께 헌팅턴 잉글스, 오스탈 GD 나스코 노폭 해군조선소 등 미국 조선소를 찾아 현지 분위기를 살펴봤습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헌팅턴 잉글스 스탈은 미 해군의 알레이버크급 구축함과 인디펜던스급 연안전투함을 건조한 조선소이며 GD 나스코 노폭 조선소는 함정 수리 및 정비를 전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조선업계에선 국내 조선사들이 미국 내 생산 거점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미 해군 사업에 참여할 가능성을 점치고 있습니다. 한로 오션의 경우 미 방산시장 진출을 위해 필라델피아에 있는 필리 조선소 인수를 검토하고 있는 중으로 이번에 네이브스 함께 미 조선소를 잇따라 방문한 것과 이와 관치 않다는 해석입니다. 실제로 우리 방산업계 관계자도 국내 조선소들이 미국 조선 업체를 인수해 북미 방산시장에 본격 진출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귀화하기 했습니다. 이러듯 국내 조선 업체는 미 해군 함정 수리 사업 신조, 함정 건조 사업 등 다양한 사업에 걸쳐 미국 시장에 출사표를 던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미 해군이 한국에 공식적으로 소친 이유가 무엇인지, 미 해군 사업에서 한국이 선택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은 20세기 초 당시 루스벨트 대통령의 대백색대 계획에 따라 대규모 해군을 건설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때부터 성장한 미국의 조선 산업 인프라는 2차 세계대전 때 군함과 상선을 찍어내듯 생산하면서 독일과 일본을 압도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실제로 전후에도 미국은 다른 나라가 흉내낼 수 없는 초대형 항공모함을 비롯해 첨단 수상, 전투함과 잠수함을 연이어 건조하며 위력을 과시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원할 것 같던 미 조선업의 영광은 일본과 유럽의 급격한 성장으로 바래기 시작하는 등 세계 1등을
유지하는 미국도 자국 조선업 자체가 사양길에 접어들자 건함 능력이 쪼그라들었습니다. 특히나 높은 인건비와 열악한 설비로 인해 미 조선소는 경쟁국보다 비용이 수세 배나 비싸고 납기는 늦은 단점이 나타났고 주요 선사는 선박 발주처를 미국에서 한국을 비롯해 다른 나라로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이 이러자 2000년대 초반부터 미국의 조선사들은 자국 해군과 해안경비대가 발주하는 특수선 사업으로 먹고 사는 신세로 전락하기 이르렀습니다. 이런 이유로 미 해군에선 미국 조선업계에 대한 물신을 갖고 있는데 대표적 사례가 미건 역사상 최악의 실패로 꼽히는 연안전투함 LCS 프로그램입니다. 앞서 미국은 아시스 프로그램에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해 두 종류의 함정을 개발했는데 문제는 이들 함정이 취역 후 10년도 못 채운 채 연쇄 퇴역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주말 특급 구축함은 한 척에 4조 원 넘는 엄청난 건조 비용이 들어갔지만 이후 비용이 늘어나 세 척만 건조된 채 사업이 종료됐습니다. 이렇듯 미 조선사의 군함 건조 능력이 떨어지는 건 주로 미 해군과 해안경비대가 발주한 선박을 건조하고 있기 때문에 조선소 면적, 도크 각종 지원시설 규모가 한국의 공용 조선사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영세하다는 이유에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최대 군남 건조시설이라는 뉴포트 뉴스 조선소 규모도 HD 현대중공업의 1분 한오션 5포 조선소의 절반이 안됩니다. 상황 이러자 포브스는 2021년 특집을 통해 자국 조선업의 심각한 상황을 분석하면서 중국과 해양정책에서 갈등을 빚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는데요. 미국 은전 지구를 작전지역으로 삼는 대양 해군을 보유하고 있지만 군남 수화 생산 능력이 중국에 비해 부족해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겁니다. 미 해군 정보국의 자료에 따르면 중국 해군이 고남 340가량 보유하고 있는 반면 미 해군은 300척이 안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현재 미국의 방산 전문가들은 미 조선소에서 한 척이 건조될 시간에 중국에서는 세 척이 만들어진다고 보고 있는데 전투함을 마치 복부 타듯 대량으로 찍어내는 중국의 속도를 미국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겁니다. 그런데 사실 중국의 군함이 양적으로는 늘고 있으나 중국 기술력 특성상 실속이 없다고 몰 수 있는데요. 실제로 아직까진 미국이 핵추진 항공모함이나 핵추진 잠수함 숫자가 더 많으며 기술력 또한 중국이 따라잡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중국이 무조건 머릿수로 밀어붙일 가능성을 대비해 미국 역시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최근 미국은 한국에서 가능성을 엿보며 플랜 B 준비하고 있는데 한국은 이 때를 놓치지 않고 세계 1위의 우리 조선업의 능력을 발휘할 차례로 보입니다. 게다가 이번 기회를 통해 미국에게 역제안을 할 수도 있는데 예컨대 한국이 원자력 잠수함을 확보할 절호의 기회를 만들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미국 여론조사 기관인 리얼클리어 디펜스는 미국 방부가 중국의 군사력 증강에 맞서 해전에서 우위를 점하려면 한국과 일본에서 건조한 군함을 사들여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는데요. 그러나 한국의 조선업이 일본보다 훨씬 더 뛰어나기 때문에 한국에게 군남 건조 물량을 모두 다 맡길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이유로 앞서 2월 미 해군 군남 조달 사업 수장이 우리 조선소를 급히 방문해 선박 건조 분야의 최신 공정과 첨단 기술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기술력을 극찬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미 해군 함정 프로그램 총괄 책임자인 미 해군의 POCS 이끌고 있는 토마스 앤더슨 해군 소장 일행은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HJ중공업을 찾아 생산, 공정과 제품을 둘러봤었습니다. 미국 방부의 가장 큰 인수 조직 중 하나인 CS 구축함 및 수류 용함 등 수상함에 대한 개발과 조달을 맡고 있는 만큼 방산 수출에 불을 튼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었습니다. 당시 앤더슨 제독은 우리는 세계적 수준의 조선 성능을 추구한다며 제품과 프로세스에 대해 교육해준 조선소에 감사드리고 후속 계약을 기대한다고 말하는 등 분위기를 먼저 띄웠습니다. 그래서 한국 조선소들은 세계 최대 시장인 북미 시장 진출에 염두를 두고 본격적으로 수출 기반을 닦고 있는 중인데요. 산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오션은 필라델피아 소재 조 선수 인수를 추진하기 위해 실사단을
확연했습니다. 하나 측은 이번 실사단 확연 이전부터 인수를 위한 사전 조율을 진행해 온 것으로 전해졌는데 미국 방산 조선 사업 진출을 위한 포석으로 보입니다. 이는 미 정부가 자국에서 일정 수준 이상 건조된 선박에만 운송 권한을 주기 때문인데 인수가 마무리되면 국내 기업이 처음으로 인수하는 미국 조선소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여기에 더해 최근 HD 한국조선해양도 미국 해군 함정사업을 위해 북미 조선소 인수나 지분 투자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는데요. 가사면 HD 한국조선해양은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북미 조선소 인수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며 기본적으로 다 살펴보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한국조선해양은 최근 미 오스탈 조선소 현지에서 관계자들을 만나 인수에 대한 초기 논의도 진행한 것으로 알려지는 등 여러가지 상황을 준비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한국의 경우 미국뿐 아니라 캐나다 등 북미 시장이 크게 열려 있어 향후 미래가 매우 밝은데요. 얼마 전 큰스 세계 최고의 군함은 미국산이 아니라 한국산이라고 특집 기사를 내보낼 정도로 전 세계 방산 업계에서 이미 우리 실력이 충분히 입증됐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CNN 우리 해군의 첫 이지스함인 세종 대왕함을 세계 최고 함정 중 하나로 꼽았는데 가장 높은 사양과 저렴한 해군 하드웨어를 구축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미국뿐 아니라 캐나다도 우리 함정 건조 능력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수주 결실이 맺어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앞서 5월 캐나다 연방조달청과 해군 관계자들은 HD 현대중공업 및 한오션 조선소 해군 잠수함 사령부를 찾아 청급 도산한 창호함급 잠수함과 건조 시설을 직접 둘러보며 적극적인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현재 캐나다는 변화한 안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812의 신형 잠수함을 도입해 구형 잠수함을 교체하는 차기 잠수함 사업을 추진 중인데 규모만 58조 원에 달합니다. 캐나다 잠수함 사업에선 우리 도산한 창호급, 일본 다이게이급이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한국이 승리를 따 놓았다고 할 만큼 수주 가능성이 큽니다. 국내 조선 업체들은 지난 1987년 뉴질랜드에 군수 지원함을 처음 인도한 일레에 36년 동안 국에서 무려 수위척의 해외 함정을 수주했는데 이제 우리 손으로 직접 만든 잠수함이 대서양 태평양을 호위하는 가슴 벅차게 하는 일들만 남은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영토가 넓어졌습니다. 최근 제주도 남쪽 해상에서 해저 화산의 폭발로 인해 새로운 섬이 생겼다고 하는데요. 규모와 크기는 정확하게 파악이 불가능하나 생각보다 넓은 범위로 용암이 퍼지면서 한국이 이 섬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동중국해 지역에 생긴 이 섬을 노리고 중국과 일본이 즉각적으로 자기 땅이라고 선언한 상황하지만 부정할 수 없는 증거 때문에 이 섬의 소유권을 주장했던 중국과 일본은 한국에게 아무 말을 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죠. 대체 제주도에서 무슨 일이 벌어있는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올해 초지구 전체를 뒤든 폭발이 있었습니다. 전세계 모든 관측기구에서 그 현상을 관찰했고 심지어 우주에서도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흔적을 남겼죠. 바로 동가 해저 화산 폭발이었다. 관리국의 오하 위성이 폭발 규모를 촬영할 수 있을 정도로 규모와 충격은 전 지구를 강타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로 인해 발생한 쓰나미는 동과 섬은 물론이고 인도네시아와 심지어 일본의 주요 섬들과 한국의 섬들의 영향을 주었습니다. 제주도는 쓰나미로 인해 잠시 수위가 높아졌다는 보고가 있을 정도로 해저 화산의 폭발력은 상상 이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폭발로 인해 통과 주요 지역이 화산재에 덮이거나 형체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큰 충격의 주거지가 무너지는 일도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지역의 폭발로 인해 주변 지역 마그마에 영향을 미쳐 연쇄적인 화산 폭발이 발생 해저에서 융기된 마그마가 식어 새로운 섬이 생성되었다고 합니다. 한편으로는 재앙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땅을 만든 셈인데요. 오래 전부터 해저 화산의 분출은 뜻하지 않게 새로운 땅을 만드는 주요한 원동력입니다. 제주도 역시 화산 활동에 위에 생성된 섬으로 과거에 있었던 강한 화산 폭발로 인해 섬이 점점
넓어지면서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였죠. 화산 퇴적물이 식어 그 자리에 사람이 살 수 있을 정도로 환경이 안정되자 육지에 살던 이들이 섬으로 넘어와 새로운 터전을 일구었습니다. 심지어 일정 기간이 지나도 계속해서 화산 활동을 멈추지 않는 등 제주도는 활발한 움직임을 보인 곳인데요. 과거 선조들이 남겼던 기록에서 이러한 흔적을 살펴볼 수 있죠. 고려왕조 500년 역사를 다룬 고려사의 천문 현상을 집중적으로 다룬 오행지후 신즈 학사가 이러한 일을 기록해 후대에 알리는 일도 있었습니다. 제주도에서 벌어진 화산 활동의 흔적을 기록하면서 새로운 섬이 화산 활동으로 생겨났다는 사실을 알리기도 했죠. 영경 바다에서 산이 솟았다는 기록이 적혀진 것으로 미루어 봤을 때 용암이 물과 만나 식어가는 모습을 본 것으로 추측됩니다. 조선시대 문헌에서도 비슷한 기록이 적혀져 있었죠. 17년 화산 분출의 위치가 지금의 대정이라는 기록이 있었으며 이곳에서 벌어진 화산 활동으로 인해 새로 생긴 섬은 제주도와 합쳐져서 귀하게 여겼다는 기록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기록은 고려시대 기록과 살짝 다른데요. 합쳐졌다는 기록과는 별개로 제주도와 떨어진 곳에 섬이 생겼다는 다른 기록, 사가의 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남한 박물 외 저자의 영상과 탐마이 35절의 저자 최부 역시 비슷한 의견이었고 혹자는 우도가 문헌에 등장한 섬이라는 의견도 있고 비양도가 그 섬이라는 주장을 펼치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2016년 제주도 한라산 연구부 안홍산 박사는 의외의 결과를 내며 모든 기록이 틀렸다는 주장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후보지로 거론한 모든 곳들이 실제 측정해본 결과 훨씬 이전에 형성된 지형인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최소 3800전에서 많게는 4500년 전 이전에 형성된 지형들이 것이 과학 조사를 통해 드러났죠. 그러면 기록에 남아있는 17년의 화산 활동은 대체 어디에 그 흔적이 남아있는지 미스터리로 남게 되는데요. 최근까지도 그 비밀에 대해 어떠한 답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해상으로 뻗은 검은 연기 덕분에 그 정체를 알 수 있게 되었죠. 제주도 남쪽으로 200km 떨어진 곳에서 생겨난 새로운 섬이 바로 그 비밀의 섬이라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인데요. 그동안 바닷속에 묻혀 있었기에 아무도 진실을 몰랐던 것입니다. 제주도 남단에서 약 200km 떨어진 지점에서 발생한 검은 연기를 본 많은 이들은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급격한 화산 활동으로 인난 검은 연기가 바다를 감쌌고 때문이죠. 부글부글 끓은 바다는 바닷물에 식혀 기괴한 소리를 내며 평화로웠던 동중국해 바다는 이상한 현상의 소용돌이 한가운데 모이게 되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폭발음과 함께 엄청난 양의 용암이 바다에 쏟아지면서 용암은 바닷물과 만나 빠르게 식었다고 하는데 동중국해 주변을 지나던 중국 어선이 사실을 보고 재빠르게 중국 정부에 신고했다고 합니다. 제주도 주민들 역시 현상을 관측하고 사람을 보내 사실 여부를 확인했다고 하는데요. 놀랍게도 제주도 남쪽에 있던 이름 모를해저 화산에서 용암이 분출 빠르게 식은 용암이 급격하게 영향력을 넓히며 새로운 섬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지금도 뜨거운 열기가 섬 근처를 휘감고 있다고 하는데요. 가까이에 가지 못한 이들은 짙은 연기와 독한 냄새를 느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전형적인 유황 냄새의 흔적이라 볼 수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이 섬의 출현을 보고 과거 17년에 기록된 현상이 2023년 제주도 남쪽 바닷가에 다시 나타난 것으로 바라봤습니다. 아웅산 박사는 과거 자신이 학술지에 발간한 자료를 인용해 제주도 하부 마그마 용융체 존재한다는 것을 2014년도 경에 발견했고 탐지 결과 과거 한 차례 폭발의 흔적을 발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과거의 폭발 흔적이 17년에 벌어졌던 화산 폭발이 2023년에 들어 또 한 번 마그마가 분출하면서 이번 해양 화산 분출은 지하 속 용융체 밖으로 뿜어져 나온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죠. 상당한 용융체 지하에 잠들어 있었기 때문에 이번 폭발로 인해 제주도 남쪽 동중국해 지역에 상당한 크기의 섬이 생겨날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제주도가 생겨난 것처럼 섬은 어쩌면 제주도를 능가하는 크기로 성장할 수 있다고 바라본 것이죠. 새로 생긴 섬이 어떤 크기로 어떤 형태로 바뀔지는 모르겠으나 섬이 생겨난 위치가 공교롭게도 동중국해에 있기 때문에 한국은 뜻하지 않게 동중국해의 영토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어 도하는 340k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았기에 한국이
영토를 중심으로 다양한 탐사 활동은 물론이고 군사기지로 활용도 가능한 상황. 이미 이어도의 경우 과학기지를 세워 주변 탐사를 위한 전초기지로 사용하고 있기에 이 섬을 이용해 심도 깊은 동중국해 연구를 위한 기지로 사용이 가능하죠. 하지만 동중국해 새로운 섬이 생겨났다는 소식을 접한 중국과 일본에서 동시에 새로운 섬에 대한 권리 주장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동중국해를 둘러싼 영토 분쟁에 한국도 발을 딛게 된 것입니다. 동중국해는 센카쿠 열도를 중심으로 이미 치열한 갈등이 벌어지고 있고 패권을 잡기 위해 중국과 은이 지역의 항모는 물론 해군 부대까지 배치하면서 주도권을 뺏기지 않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중국의 국가해양국 소속 항공기가 센카 열도를 침입해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는 일은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고 일본도 거기에 맞서 항공자위대 F-15 전투기를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에 출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동중국해에는 천연가스 전이 잠들어 있죠. 천연가스의 총 매장량은 불가능하나 에너지 대란을 겪고 있는 현 상황에서 해저에 잠들어 있는 대량의 천연가스 매장량은 누구라도 탐낼 만한 자원이 2010년대에는 중국이 일본 몰래 천연가스 전 주변에 시추 구조물을 설치 몰래 가스를 캐려는 행보를 보이며 일본을 자극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일본은 중첩된 지역에 위치한 가스전을 당장 철거할 것을 주문하면서 충돌 직전까지 흘러갔지. 그런데 이 다툼에 한국이 영토를 확장하며 동중국해 권리 주장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어도 해양과 끼지도 중국은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마당의 남쪽 바다에 생긴 섬은 중국과 일본 모두 눈의 가시로 여겼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동중국해 일대는 중국의 관할하에 가해의 섬의 주인은 당연히 중국 정부라고 주장하며 제주도와 가까운 섬이라고 해서 이 섬이 꼭 한국의 소유라고 보긴 어렵다고 어장을 놓았죠. 일본 외교부는 중국 외교부의 주장에 단호히 반대하며 동중국해 관할과 관련 센카쿠 열도를 비롯해 넓은 영역을 일본이 지배하고 있으며 이 섬의 주인은 고려할 필요 없이 일본이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하지만 두 국가의 주장은 한국 입장에서는 코우음도 나오지 않는 주장입니다. 무엇보다 제주도와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 위치한 곳에서 생긴 섬이기에 근거리에 있는 한국이 당연히 집배 우선권이 있을 뿐더러 근처에 위치한 이어도의 기지와 멀리 떨어진 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이 땅은 한국의 소유입니다. 그리고 이어도 주변 지형은 이미 일찍이 화산지대임이 밝혀졌고 제주도에서 이어진 화산지대에 포함된 지형이라는 것이 연구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다시 말해 같은 논리로 제주도 용암지대와 연결된 새로 생긴 섬은 한국의 영토라 볼 수 있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역사적인 기록도 남겨져 있기에 이 섬의 주인은 한국의 것이라고 당당하게 주장할 수 있는 상황. 중국과 일본은 그의 이후 어떠한 주장도 꺼내지 않고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새롭게 생겨난 섬 덕분에 천연가스 전에도 한국이 발을 디딜 수 있게 되어 그동안 분쟁에서 거리를 두었던 한국은 동중국해 분쟁의 강력한 경쟁자로 발돋움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이 소유하게 될 새로운 땅의 등장을 환영하며 앞으로 한국이 동중국해에서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폴란드에 드디어 천문가 배치되면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폴란드 제18기계화 사단은 지난 28일 천무의 개량형 호마르 K를 바다 눈보라를 뚫고 선원에 배치한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전문은 한국군이 북한의 도발에 대비해 배치해 놓은 다연 장로 캣으로 주요 육군 군단, 포병 여단과 해병대 1개 이상씩 배치되어 있습니다. 특히 백령도와 연평도 등 폭설과 혹한이 심한 서북도서에 배치되었습니다. 따라서 천문은 이러한 험악 환경에서도 재성능을 낼 수 있게 만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즉 천문은 K9 레드백 같이 산악이 많은 한국 지형에서 더 설움과 사막과 정글 등 다양한 환경에서 운용의 작전을 펼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최근 폴란드의 일최고 기온이 한국보다 더 추운 영하 6도에서 영하 7도까지 떨어졌는데 최전방에 배치되어 위용을 자랑하는 한국산 로켓 발사기는 큰 신뢰감을 주었습니다. 폴란드 네티즌들을 실전 배치된 천문을 보고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축하합니다. 응원합니다. 제때의 군대를 현대화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했어. 이제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생산 속도만 높이면
됩니다. SWN 최소한 2교대로.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호마르. 이건 진짜 에스프레소 머신이에요. 좋습니다. 이제 폴란드에서 수백만 개 화물 탄약을 주문할 시간입니다. 브라보. 더 주세요. 나는 이걸 최대한 많이 가지고 싶다. 이건 모스크바로 날아갈까요? 이번에 혹한이 찾아온 폴란드 최전방에 천무가 배치된 것을 보고서 지금 노르웨이가 움직이고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노르웨이는 혹한으로 유명한 나라인데 이미 K전차를 현지에서 동계시험 평가를 까다롭게 했고 K전차는 최고점을 받은 바 있습니다.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K전차를 선택하지 못했지만 이제 K239 다연장 로켓 천무에 눈독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 9월 노르웨이 국방물자청은 올해 말 또는 내년 초에 장거리 로켓포 구매 제한 입찰을 시작한다고 알렸는데 노르웨이 군 당국은 지상군을 위한 다층 방공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천무 등 로켓 구매를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천무는 미사일처럼 정확한 유도 로켓을 비롯 다양한 구경의 다연장 로켓을 발사할 수 있고 최대 사거리 약 300km 지대진 미사일도 쓸 수 있어 노르웨이가 필요로 하는 방공 시스템에 적합합니다. 노르웨이는 한국의 로켓포 전무를 이용해 부대를 창설할 계획으로 알려져 이미 노르웨이 트롬소 로켓 포병 사단이 창설됐다. 마 지상사령부의 새로운 전문 장거리 포병 사단을 창설할 계획입니다. 핀마르크 지상사령부는 수도 오슬로에 주둔하는 대대급 구원근 2대가 대표적인 부대입니다. 노르웨이 군당국은 신설 포병부대가 새로운 장거리 로켓포를 쓰기를 바라고 있는데 입찰 과정을 준수할 경우 신설 부대는 2029년 내에 로켓포를 사용하게 됩니다. 업계에서는 노르웨이가 천문을 도입하려는 이유를 이미 K9 자주포를 구입해서 운영에 큰 만족도를 느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한화에어로 스페이스는 2017년 12월 노르웨이 육군 232억 원 규모의 K9 자주포 23과 탄약 운반차 6대 공급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어 작년 11월 노르웨이 국방물자청과 K9 썬더 155mm 자주포 3문 K10 탄약 재보급 차량 8대를 인도하는 옵션에 서명하며 추가 수출에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의 K전차의 노르웨이 수출은 결국 독일 레오파드 28에 밀려 탈락하며 고배를 마셨는데 그럼에도 한국산 무기에 대한 노르웨이의 신뢰는 낮아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노르웨이는데 공방에 투자하고 장거리 사격 능력을 확대할 계획을 세우면서 이에 독일 레오파드 AA 주력 전차 18대를 구매하는 옵션을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했습니다. 노르웨이는 독일산 전차를 더 구입하기보다는 300km대 장거리 공격 능력을 갖추기를 희망담이 입증했다고 했습니다. 오더가 물을 실에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이엘과 하마스의 전쟁에서 사우디는 중립을 지키는 자세를 보이거나 같은 무슬림의 편에 서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다르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현재 예멘 북서쪽을 장악한 후티 미사일과 드론을 이스라엘에 날려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사일과 드론이 이스라엘에 도달하기도 전 사우디군에 의해 적게 격추되고 있습니다. 사우디는 미국과 이스라엘 공비에도 영공을 개방했습니다. 아랍세계 강대국으로서 사우디는 같은 이슬람 세력인 스타인을 옹호하며 각종 구호물자를 보내지만 미국과 이스라엘이 수월하게 군사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 것입니다. 사우디는 오해 전부터 이란이 지원하는 시아파 극단주의 단체들과 싸워왔는데 그 대표적인 단체가 후티반군입니다. 후티반군이 이스라엘을 공격하자 지난 11월 12일 사우디가 돌연 포병을 동원해 예멘 북부 사다 지역을 포격 있습니다. 현지 매체에 따르면 사우디 군은 이날 아침 대구경 포탄 수십여 발을 발사해 사다 일대를 집중 포격 있는데 큰 타격을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우디가 사용한 무기가 천무 아는 것이었습니다. 이번 공격은 공군이 아니라 포병이 수행했고 국경에서 40km 이상 떨어진 지역을 타격했다 했습니다. 사우디 포병이 보유한 무기 가운데 40km 이상 거리를 공격할 수 있는 무기는 두 종류인데 미국 M270MLRS 한국산 다연장 로켓 K239 전무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포격한 사다를 사정권에 둔 사우디군 포병부대는 남부 국경 인근 나지란
지역에 있는 K239 천무포대 있습니다. 이 부대는 사다와 직선거리로 약 70km 떨어져 있어 사격 진지, 이동 없이도 포격이 가능합니다. 사우디가 이번 공격에 천문을 동원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유는 후티 반군이 보유한 모든 유형의 포병 무기보다 긴 사거리를 진여 포격 후 반격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후티 반군은 이번에 포탄 수십 발을 얻어맞고도 대응 사격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포격이 주목받는 가장 큰 이유는 이번이 천무의 첫 실전 대비있기 때문입니다. 천무는 사우디의 작전 의도를 완벽하게 달성한 성공적인 데뷔전을 치렀다고 했습니다. 이제 한국은 K9 자주포의 K239 천문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명품 무기로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지난 20일 사우디아라비아가 한국 방위산업 야심에 핵심 키를 주고 있다는 기사에서 한국산 무기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기반을 닦을 경우 전 세계 시장에서 확실한 위치를 차지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과 대만에도 수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블룸버그는 라이즈, 넥스원과 하나시스템, 하나에어로 스페이스가 합작한 한국형 패트리어트 천궁하는 오디로 조단위 수주가 기대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거래가 성사된다면 이는 2022년 1월 아랍에미리트와 천궁을 위해 체결한 35억 달러 약 4조 5천억 원 규모의 계약을 넘어설 것이라고 했습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시플이 따르면 사우디는 인도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무기 수입국으로 작년까지 최근 5년간 전 세계 무기 수입의 88.6% 차지했습니다. 특히 사우디 인접국인 예멘의 후티 반군의 로켓통이 무인기 드론 공격 위협에 처해 있어 반공 무기 도입이 시급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이번에 한국산 무기에 위력을 실감한 사우디는 천궁 2를 비롯해 한국산 무기를 대거 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는 한국이 사우디로 수출 기여 미국, 프랑스, 스페인 등 세계국 독과점 지위를 깰 수 있다고 관측했습니다. 블룸버그의 전망 가운데 국내 일각에서는 일본의 무기를 수출할 일은 없겠지만 중국의 위협을 받는 대만에게 무기를 수출할 수 있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점점 국방 강화가 절박한 국가들에게 한국은 구세주 같은 국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 무기 수입이 일국 인도가 한국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인도 육군 참모총장이 한국을 찾아왔습니다. 만노즈 판데 인도 육군 참모총장이 K9 자주포 바지라 추가 도입과 드론 구매를 위해 한국을 방문한 것입니다. 그는 이번 방안을 통해 K9 자주포 추가 도입 마무리 단계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져 인도는 현재 하나에어로 스페이스의 K9 자주포 인도 수출형인 K9 자주포 바지라 천둥의 힌디어 백문 추가 도입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인도의 K9 추가 구매는 중국과의 국경 분쟁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인데 이미 3문에 K9 발의를 도입한 바 있는 인도군은 라다크에서 성능평가를 성공하자 중국 제압용으로 추가 배치한다는 계획입니다. 한국산 K9 자주포는 중국산 자주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안정적이고 정확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중국의 자주포는 로켓포의 기술력은 형편없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지난해 중국은 자신들의 로켓 기술 응용력을 과시해 비웃음을 삼바 있습니다. 중국 소방대 산불진화 24현 122mm 다연장 로켓이 있다고 해서 주목받았습니다. 다연장 로켓 소방차는 산림 화재용으로 군 다연장 로켓 기술이 적용이 되었다고 하는데 한 번에 스네발이 소화제 로켓을 발사할 수 있고 사거리는 13km 했습니다. 이것은 큰 불이 잘 나는 미국에서도 안 만드는 이유가 있다고 했는데 조화 효과도 검증이 안 되었고 불량으로 인해 불 확산이 더 커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잘못하면 민간 지역으로 떨어질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를 두고 국내 한 네티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화재를 진압하려 부자는 나무를 없애는 방식이군요. 역시 대륙의 발상 신박하네요. 아프리카의 외딴 섬 마다가스카르에서 한국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국 문어에 스스로 빠진 이들은 한국 기업을 향해서도 문을 활짝 열며 환영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반면 마다가스카르의 자원을 빼먹기 위해 접근한 중국에게는 분노하는 태도를 보이며 한국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은 환영하는 반면
중국에게 냉혹한 모습을 보이는 아프리카의 섬나라 마다가스카르에서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러시아 용병 기업 바그너 그룹의 수장은 허무하게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졌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주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이 죽음은 비단 유럽만 아니라 아프리카 대륙에도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바로 바그너 그룹의 아프리카 전쟁 사업에 말이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기 전 프리고진 히아의 바그너 그룹은 아프리카가 주활동 무대였습니다. 이곳에서 러시아 정부의 인가를 받아 불법 활동을 펼쳤죠. 이들은 러시아의 세력권을 넓히는 동시에 아프리카 지역에서 자신들의 이권을 야금야금 탈취하는 모습을 보이며 아프리카 대륙의 죽음을 퍼뜨렸습니다. 바그너 그룹은 주로 전쟁, 범죄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고 민간 피해가 따라붙는 불법 무기, 거래와 전쟁 비즈니스를 통해 막대한 이득을 거둬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득의 상당 부분은 크렘린 향했죠. 그러나 프리고진 죽음으로 인해 아프리카 대륙에서 바그너 그룹의 영향력은 크게 축소되었습니다. 덕분에 아프리카 대륙에서 러시아의 입김 역시 적어졌습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한국은 뜻밖의 이득을 보게 되었는데요. 바로 아프리카 주요 국가의 광물과 관련하여 러시아의 간섭을 배제하고 독자적인 접촉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아프리카 독재자와 손을 잡은 바그너 그룹이 광물 독점, 개발권을 손에 쥐고 다른 국가는 개입조차 할 수 없게 그들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했는데요. 이제 프리고진이 사라지면서 자연스럽게 이들의 눈치를 볼 필요 없이 개별적인 아프리카 국가 지도자들과 재상의 여지가 생긴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마다가스카르가 한국에게 있어 가장 큰 기였죠. 아프리카 대륙의 큰 섬나라로 알고 있는 마다가스카르는 한국에 잘 알려지지 않은 신비한 국가입니다. 가장 유명한 것으로 바오밥 나무가 있을 정도로 한국인들에게는 마다가스카르가 매우 낯선 나라인데요. 그러나 사실 마다가스카르는 한국에게 있어 정말 중요한 땅입니다. 바로 마다가스카르에 묻혀있는 광물 자원 때문입니다. 마다가스카르에는 배터리 재료에 쓰이는 니켈이 풍부하게 묻혀 있습니다. 마다가스카르의 암바토비 광산은 세계 3대 니켈 광이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막대한 니켈 매장량을 자랑하고 있는데요. 한국은 일찍이 일본 기업과 같이 암바토비 광산의 지분을 확보해 니켈 전쟁에서 안정적인 입지를 이미 확보해 놓았습니다. 하지만 니켈 광산의 소유권을 얻은 것은 잠시 그곳에서 캐낼 수 있는 니켈의 양은 생각보다 적었고 이들 이용이 사업을 하는 것은 산성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은 암바토비 광산 지은 판매를 고려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배터리 산업이 성장하면서 니켈의 가치가 다시 조명받았는데요. 때마침 이 시기 암바토비 광산의 니켈 생산량도 안정적으로 늘어나면서 암바토비 광산은 순식간에 황금알이 되었습니다. 2033년까지 전체 니켈 생산량의 50% 고정적으로 가져가는 오프테이크 계약을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데요. 안정적인 니켈 확보를 싼값에 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신이 한 수라는 재평가를 들었습니다. 암바토비 광산 외에도 마다가스카르는 코발트 광산은 물론 흑연 광산도 보유하고 있는데요. 공교롭게도 흑연 역시 배터리의 주요 재료로 사용되기에 한국 입장에서는 마다가스카르와 협력이 필연적이었다. 응급제 재료로 사용되는 흑연을 안정적으로 수급하는 마다가스카르 광산 개발이 반드시 필요했던 상황하지만 프리고진이 바그너 그룹 때문에 마다가스카르와 협상이 나뉠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프리고진이 갑자기 사라져준 덕분에 협상의 제일 단계는 매우 쉽게 해결되었습니다. 문제는 마다가스카르 정부의 협력이 마다가스카르의 협력을 얻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과거 마다가스카르와 한국 사이에 불편했던 역사가 있었기 때문이죠. 한국은 물론이고 마다가스카르 양국을 뒤흔들었던 대우 로지스틱스의 아프리카 농장 개발 사건이 바로 그것입니다. 2008년 한국의 기업 대우 로지스틱스는 아프리카 진출을 위해 마다가스카르 대규모 농장을 임차하는 계약을 정부와 맺었습니다. 130만 타라는 엄청난 넓이의 농토를 99년간 임차하는 계약을 맺은 것인데요. 대한민국의 시료지배 영역이 10만 km이고 경지 면적이 대략 156만 타라는 것을 감안할 때 엄청난 넓이의
땅을 한국 기업에게 넘기는 계약인 것입니다. 식량 확보를 위해 임차한 땅의 면적으로 보기는 너무나 큰 영토를 일개 기업이 빌린 것이죠. 농지 개발 사업으로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이례적인 규모였습니다. 이 땅을 통해 경작할 작물은 옥수수와 환유의 원재료인 기름야자의 기획은 전 세계 많은 이들의 분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마다가스카르 입장에서는 영토 이권을 해외 기업에 빼앗기는 것으로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영국도 이 사건을 보도하면서 국제적인 문제로 떠오르자 대우 로지스틱스는 임차권을 포기했고 이 임차권 계약을 맺은 정부의 후신인 안드리 라조엘리나 정부는 이 계약을 두고 무효라고 선언하면서 양국의 관계는 험악해졌다. 이도 대우의 발빠른 사과로 인해 문제가 더 악화되는 것은 막았지만 이 시기 이후 한국과 마다가스카르 사이의 관계는 싸늘한 그대로 그 이후 마다가스카르에서 사업을 하려는 한국 기업은 마다가스카르 정부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마다가스카르 정부는 어느새부턴가 한국 기업의 투자들 열렬히 환영하기 시작했습니다. 흑견 광산 개발에 한국의 참여를 반기는 것은 물론이고 코트라의 경우 마다가스카르 경제개발위원회 드브엠과 업무협약을 맺는 등 마다가스카르 한국 기업 진출에 초록불이 켜진 것입니다. 당초 기대와는 달리 큰 환대를 받게 된 것에는 다른 만인 한류의 영향이 지대했다 하는데요. 마다가스카르에 부는 열풍은 한국에 대한 반감을 모두 호감으로 바꿔 놓았다고 합니다. K-팝 아이돌은 물론이고 한국 드라마가 마다가스카르에서 유행을 타면서 마다가스카르인들 사이에서 한국이 선망의 대상이 되었는데요. 특히 K-팝이 마다가스카르 내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K-팝 학원도 생기는 등 한국인 마다가스카르의 문화 기준이 된 것이죠. 심지어 한류라는 한류 전문 방송이 마다가스카르에 생겼습니다. 마다가스카르의 민영 방송사인 드리밍가 한국 대사관과의 협력을 통해 신선한 채널로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전문 채널이라 할 수 있는데요. 토요일 황금 시간대인 오후 4시부터는 K-팝, 한국 드라마, 한식 한글 등 다양한 한국 콘텐츠를 마다가스카르 국민을 대상으로 방송하는데 한류 열풍이 오래 지속되고 있으며 여전히 강력한 동남아 가면 모를까 아프리카 대륙에서 한류 방송이 생긴 것은 이례적이라 할 수 있는데요. 젊은이들 태권도 역시 마다가스카르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한국 문화를 좋아하는 이들이 태권도의 도복과 운동 효과에 주목해 태권도를 수련하면서 마다가스카르에서 인기를 끈 것입니다. 이는 젊은이들 사이에서 완전히 자발적으로 생긴 문화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심지어는 마다가스카르 군대에서도 태권도의 효과에 주목했습니다. 이를 직접 가르칠 수 있는 태권도 강사를 한국에 요청하기까지 했죠. 한국 대사관이 마다가스카르 국방부와 체결한 약정을 통해 이정무 사범이 마다가스카르에서 태권도를 가르치게 되었죠. 이정무 사범은 특수부대에서 태권도를 가르치는 것은 물론 경찰 특공대 세종학당 학생들을 대상으로 태권도를 전파하며 마다가스카르의 태권도품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수도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한국 문화의 흔적은 마다가스카르인들의 마음을 바꾸었고 이 덕분에 한국 기업인들이 큰 반감 없이 사업을 지속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마다가스카르 곳곳에서 발견되는 한국화의 흔적은 심지어 마다가스카르 시골에서도 발견된다고 하는데요. 바로 마다가스카르 농촌에서 재배되는 벼가 한국에서 개발한 동일녀인숙 좋은 곳으로 예전부터 이곳 주민들은 쌀을 재배해 요리를 해먹었을 정도로 주식이 쌀인 아프리카 국가입니다. 그러나 2021년부터 시작된 마다가스카르 후 변화로 인해 극심한 가뭄으로 토지가 마르는 등 농사짓기에 적합하지 않는 환경으로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어느 환경에서나 튼튼하게 자라날 수 있는 동일가 마다가스카르에 수입된 것인데요. 가뭄으로 인해 토질이 악화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산 동일변수 기후 조건에서 살아남은 한국 종자답게 아프리카 환경에서도 꿋꿋하게 버티며 그 질긴 생명력을 선보인 것이죠. 그 덕분에 마다가스카르 시골 농민들은 한국에 대해 깊은 감사를 보낼 정도로 한국에 대한 호감이 쌓였습니다. 마다가스카르 전역이 한국에 열광하면서 협력을 강화하는 가운데 이를 불편한 눈으로 바라본
국가가 있었는데요. 바로 중국입니다. 자원 전쟁에 있어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 싶은 중국은 일찍이 마다가스카르에 묻힌 막대한 양의 자원을 알고 있었고 마다가스카르의 많은 투자는 물론이고 후원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한국만이 아니라 중국도 마다가스카르에 튼튼한 벼를 수출하면서 마다가스카르인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아메리카 남태평양을 비롯한 80여 개 국가의 교잡종 벼를 뿌리며 확실히 검증을 한 품종을 마다가스카르에 보내는 등 세심한 관심을 쏟으며 마다가스카르인이 환심을 사려 노력했습니다. 마다가스카르에 공자학원을 세우며 아이들에게 중국어로 된 도서를 무료로 기증하는 한편 중국 자본을 투입한 마다가스카르 광산의 현지인들을 채용해 이들의 경제 상황에 도움을 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보통 현지인이 아닌 중국인을 채용하는 중국 광산 기업들도 마다가스카르에서 만큼은 현지인을 채용하는 모습을 보이며 환심 사기에 주력했지. 그러나 중국의 노력은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오히려 중국이 마다가스카르에 쏟는 노력과 반대로 마다가스카르인들의 반중 정서는 심해졌기 때문이죠. 중국인들의 지나친 개발과 이권 침탈에 마다가스카르